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정을 담당 박상민입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이제 20문항 중에서 출제 경향을 봤을 때 20문항 중에서 난이도가 물론 이제 제 카페에 가면은 문제 해설하고 그건 다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해설하고 문제지는 다 있어요. 그거 받아보시면 돼요. 난이도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3년 기준 했을 때는 이제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왜 난이도가 낮았냐? 3년 기준 했을 때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제 교정학하고 형사정책하고 출제 비중이 한 6대 4 정도가 출제가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교정학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극단적으로 보면은 교정학이 전체 비중에서 한 16에 4 정도 됐겠죠. 그렇죠? 만약에 문항수로 따지면. 근데 여기서 17에 3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형사정책을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유리한 사항이 됐죠. 극히 드문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특징이 또 형정에서 법령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법령을 강조를 선생님들이 대부분 하셨을 텐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험은 그 당해만 계산해 보는 게 아니라 보통 짧게는 3년, 그 다음에 많게는 5년 정도의 경향을 보셔야 돼요. 흐름과 경향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해는 어렵게 나오고, 한 해는 쉽게 나오고, 한 해는 좀 더 중간 정도 나오고, 계속 그렇게 되죠. 모집 인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시험은 3에서 5년의 경향을 보시면 매년 달라요. 뭐라고? 매년 다르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약간 공부할 때는 이제 중상 정도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아주 어렵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렵게 보면 다 틀리니까 중상 정도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공부할 때 범위를 많이 늘려서 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교재로 강의를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교정학 같은 경우는 조문하고 이제 이론이잖아요. 근데 이론은 뭐 많이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매년 다르기 때문에 너무 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난이도를 높여서 좀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내년에 또 형사정책이 많이 출제가 될 수 있고 법령이 나왔을 때는 또 망할 거 아니에요. 요즘 편을 망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보편적인 출제 범위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공부했는데 어렵게 나오면은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렵게 공부했는데 좀 쉽게 나오게 되면은 그래도 뭐 좀 아쉽기는 하지만 시험에 합격할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급해가지고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작년 따라서 뭐 올해는 이렇게 공부하고, 그냥 항상 특징이 뭐냐면 매년 다르다는 게 특징이에요. 매년 다르다. 거의 역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해가 쉬우면 한 해가 어렵고 보통 그렇게 가니까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이 만약에 이제 25문항으로 이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가장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출제위원은 어떤 걸 보고 25문항을 구성을 할까요? 간단해요. 7급 시험이 이제 25문항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공무원에서 교정학하고 형사정책 했을 때 교정학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정직 7급과 9급의 난이도는 차이가 없어요. 문제 자체가. 그러면 결국 공부하는 양도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7급 문항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25문항일 때는 이렇게 구성이 되었구나. 그래서 7급 한 3개년 정도 출제 경향을 보면 우리 쪽하고 우리 9급이 이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거. 왜 25문항일 때 문제를 이렇게 냈으니까 앞으로 7급과 9급 문제의 어떤 스타일이 비슷해지겠죠. 왜냐하면 배분도 비슷할 거고. 그래서 보통 보면은 특징이 7급도 이제 형사정책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을 때 문항수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형사정책이 출제됐을 경우에 킬러 문항이 많이 출제된다는 거예요. 킬러 문항이. 아주 어려운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거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7급 문제랑 유사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자, 우리가 5과목에서 변별을 했던 걸 4과목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문항수가 늘어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어 문항이 20문항에서 만약에 영어가 20문항에서 40문항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부적인 문제를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 차이를 내기 위해서,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항수가 늘어날수록 덜 중요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덜 중요하다는 건 아무래도 이제 구석구석에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겁을 내라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에 낼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내가 교정할 고득점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구석구석 공부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나는 합격권의 점수만 맞겠다라고 하면은 기출 위주로 돌리시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다음번 시험 대비는 25문항을 기준해서 7급 문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3개년 정도 하고, 그리고 자세한 해설은요. 어차피 해설지가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 문제의 포인트를 잘 집어서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강의를 접하는 사람들, 교정을 접하는 사람들은 해설 강의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기존에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이 해설 강의를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공부했었어야 되는데 그분이 부족했구나만 아시면 되는 거지, 뭐 해설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 시험을 대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형의 집행 및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거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강의를 하다 보면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지만 사실은 벗어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범위를 너무 많이 늘려가지고 강사가 강의하게 되면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강사가 욕을 먹더라도 어쩔 수 없이 시험 범위를 좁힐 수밖에 없다는 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뭐 욕을 할 거면 욕을 해도, 욕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시험 범위 너무 많이 늘려서 또 학생들이 고생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공부하는 게 이제 효율적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번 형의 집행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는 문제예요. 보통 옳지 않은 것은 문제가 좀 쉬운 편이죠. 첫 번째 보겠습니다. 직업훈련 전담 교정실이나 그 밖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의 대상자는 그 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에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 그래서 집체 직업훈련에 대한 내용은 지방교정청장이 한다라고 했죠. 일반적인 어떤 직업훈련이 아니라. 그래서 직업훈련이 들어가니까 뭐 화성직군이나 이랬을 때는 지방교정청장.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죠. 2번, 수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휴일, 토요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휴일에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당연히 신청하니까 부과할 수 있죠. 세 번째, 소장은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 전화통화, 교육, 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집중 근로에 대한. 그래서 세 지문 다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죠. 네 번째, 소장 훈련 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직업훈련을 위해서 이송한 수용자를 다른 교정실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 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가 이미 시험에 출제가 됐죠. 그 부정적 단어가 나왔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다른 교정에 이송하겠죠. 훈련 취소나 결격 사유가 생기면 더 낮은 등급의 초호 등급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답은 4번입니다. 뭐 명쾌하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맨 마지막에 다른 교정실에 이송해서는 안 된다. 주문 자체가 모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국어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그리고 이번에 형 집행법이 너무 많이 출제가 됐죠. 법령에서 형 집행법이 많이 출제가 됐는데 내년에는 그렇게까지 편중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편중되지는 않을 거니까, 물론 형 집행법이 가장 중요한 법이긴 하지만 형 집행법만 출제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네. 2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1번, 소장 면담의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자의 신청한 순서에 따른다. 2번,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한다. 세 번째 질문 볼게요. 순회전공 공무원에게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해서 봉한 후 순회전공 공무원에게 제출한다. 라고 하는데, 자, 중요한 키워드는 청원서라는 단어예요. 이 청원서를 작성해서, 즉 글자로 했을 때 무조건 소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어요. 소장에게. 패턴이죠. 청원서를 작성해서 소장. 그럼 소장이 순회전공 공무원한테 전달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원서가 키워드예요. 소장에 무조건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네. 그 다음에 나머지 4번은 청원에 대한 결정서는 뭐예요? 청원의 지체 없이 전달하는 상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순회정원 공무원할 때 말로 할 때가 아니라 청원서. 이것도 자주 나왔던 기출문제죠.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답만 보고 가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 대상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관심 대상 수용자면서 마약 수용자인 엄중관리 대상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파란색이다. 자, 우리가 이제 마약은 뭐예요? 파란색이죠. 관심 대상 수용자는 뭐예요? 노란색이죠. 그러면 빨로파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뭐예요? 무조건 노란색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복된다는 거예요. 중복. 그래서 중복되는 건 무조건 노란색이죠. 답은 1번이고 너무 평이한 문제이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늘 나왔던 문제면서 이제 어렵진 않죠. 중복됐을 때. 만약에 뭐 이 사람이 사형 확정자다 그러면 붉은색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여성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뭐 자주 출제되는 건데요. 1번, 소장원 수용자가 임신 중이나 유산, 사산을 포함해서 출산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성보 및 건강 유지를 위해서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건강검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강행복귀고요. 여성 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양육을 신청할 수가 있죠. 소장은 양육의 허가를 받은 수용자가 그 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때에는 수용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유아를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의 유아를 보낼 수 있다. 뭐 조문 그대로 나오는 그대로고요. 수용자 이송이나 출정 그 밖의 사유를 호송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여성 수용자와 남성 수용자의 호송 차량 좌석을 각각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차량을 분리하는 게 좌석은 무조건 분리해야 되죠. 좌석은 무조건 분리하니까 이건 예외 조항이 없어요. 답은 4번이고 출제됐을 때 이건 평이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이렇게 좌석 분리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네. 2칸 띄고 하나, 1칸 띄고 하나 하니까요. 됐죠? 네. 부득이한 사유 자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낙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에요. 이거 문제가 되게 쉽죠. 왜 쉬우냐면 낙인이론가들만 설명하면 돼요. 낙인이론가의 대표적인 게 누가 있죠? 탄넨바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베커가 있고요. 에드윈 시어가 있잖아요. 예. 이 4명이 대하는 거예요. 근데 보기 지문에 보면은 4번 지문이 있어요. 4번 지문. 애군유는 특정의 행위가 일탈이라고 낙인 찍히는 것은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으며 사회 주류계층 또는 기득권층과 법률을 개정하고 그 규례를 어긴 사람 일탈자, 범죄자, 비행소년 등을 규정한다. 일탈자 규정은 이거 이제 주지위로 가는 거죠. 주지위. 주지위로 하고 이게 뭐예요? 베커죠. 베커. 그렇죠. 베커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이건 논할 여지가 없는 게 애군유는 일반 긴장이론에 속하죠. 그래서 낙인이론과 관련이 없습니다. 긴장이론가죠. 긴장이론가. 머튼의 이론을 계승한. 그러니까 낙인이론, 그 다음에 탄넨바움, 레머트, 애군유니까 애군유 자체가 뭐예요? 낙인이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풀리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낙인이론을 몰라도 낙인이론가를 확인하면 되는 문제죠.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6번 문제는 답만 볼게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재심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요. 거기 2번 지문 보시면 재심사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경비처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한 단계 범위에 조정한다. 그래서 개완 1중에서 한 단계 범위에서 하는 게 마찬가지죠. 한 단계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뭐예요? 2단계까지 움직일 수 있죠. 2단계. 그럼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재심사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2번 지문에서 경비처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 단계 범위 조정하되 수용 및 처우를 위해서 특히 필요할 때는 3단계, 갑자기 3단계로 뛸 리가 있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풀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조문을 몰라도 한 단계, 3단계 이건 뭐 너무 쉬우니까 더 답이 명쾌한 것들은 논점이 없죠. 그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너무 명쾌하게 나왔죠. 숫자가 나오면 보통 쉽습니다. 1번 지금 볼게요.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 기간은 자연보호, 보름이죠. 15일입니다. 15일이고요. 그 다음에 7일씩 연장을 하죠. 7일 이내를 연장하죠. 그래서 보름의 반으로 7.5. 그래서 보호실 수용 기간은 15일 이내를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해서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서 1회당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10일이 아니라 7일이죠.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기출 문제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난이도가 낮다라는 건요. 보통 기출에 많이, 여러분들이 보통 기출 제일 많이 보면 600제 같은 것들 많이 풀어보시잖아요. 그런 유사한 지문이 있으면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유사한 지문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쉽다 어렵다는 건 단순하게 하면 뭐예요? 기출이냐 기출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이 아닌 조문의 세부적인 데서 나오면 좀 어려운 거고, 기존에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들이나 숫자가 나오면 좀 쉬운 거죠. 네.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이제 조문을 알아야 되는 문제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교화 프로그램에 대한 점은 옳지 않은 것은 교정교육 프로그램. 1번 법무부 장관은 교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전문 인력을 선발 양성할 수 있다. 공무원이 교화를 해야 되잖아요. 제3자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상식이죠. 소속 공무원이죠. 공무원 중에서 양성을 해야 되겠죠. 교화 프로그램에 양성을 해야 돼요. 교사한테 뭐예요? 교육시키는 것처럼 교사 중에 선발하면 뭐예요? 교도관 중에 선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상식이죠. 그 다음에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은 교도관의. 세 번째, 소장은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용자의 정서적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정하거나 방송 설비, 방송기를 이용할 수 있다. 교화 프로그램 대상의 수용자는 작업, 직업 훈련은 면제하다. 두 탕을 못 뛰니까. 아주 간단한 건요. 공무원인 사람이 해야 되겠죠. 당연히.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담당하게 되면 공무원은 뭐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 문제.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위로금, 조의금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이건 출제가 되는, 늘 나오는 문제죠. 위로금은 석방할 때 본인이 지급하고 조의금은 그 상속인에 지급한다. 석방할 때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법이 개정됐죠. 그래서 석방할 때 했다가 무기수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1번 틀렸고, 위로금을 또는 조의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국가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위로금, 조의금을 금액을 받은 경우에도 지급한다. 이중배상 안 돼서 그렇죠. 제하고 주게 되겠죠. 세 번째, 소장은 수용자 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에 사망한 때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의금을 지급한다. 이건 법무부 령으로 바꾸면 안 된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답은 3번이죠. 지급받은 위로금, 조의금을 표준화해서 조세와 공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럼 생명보험금은요, 세금을 안 내요. 이것도 생명보험금과 동일한 금액이기 때문에,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상식적인 문제가 되니까 조문에 늘 나왔던 것이고, 보통 요거를 이제 법무부 장관을 법무령으로 바꿔서 내죠. 그래서 쉬운 문제니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10번 문제, 기출문제에 반영됐던 문제고요. 10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일반 경비처급의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 그렇죠? 첫 번째, 1번 소장은 처우상 특기 필요한 경우 일반 경비처급 수용자에게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견학. 사회견학은 처우상 필요할 때 라면 공장 같은 데 견학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2번 소장은 교화를 해서 특기 필요한 경우 일반 경비처급 수용자에서 가족 만남의 날 참여를 허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원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교화냐 처우냐 이런 걸 바꿔서 냅니다. 이건 되게 평이하게 냈죠. 여러분들 좀 화가 났을 수도 있는데, 소장은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이거 기출지문이죠. 일반 경비처급 수용자에 대해서도 교정 외부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 지금 외부 직업훈련은요, 완화 이상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출제가 되기도 했고, 답은 3번입니다. 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 통근 작업에 대한 점을 옳지 않은 것은, 외부 통근, 소장은 작업부가 교화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일반 경비처 수용자에서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여 작업하는 수용자로 선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특히 필요할 때는 외부 기업체 선정할 수 있죠. 소장은 외부 통근자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 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될 사항을 위반할 때는 취소할 수 있죠. 위반 사항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보통 취소는 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소장 외부 통과의 사회 적응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도 교정실 안에 설치 외부 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여 작업하는 수용자에게 수용 자치에 대한 활동을 허가할 수 없다. 자치 활동 허가할 수 있죠. 완화 이상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소장은 작업 또는 부가 또는 교화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수용자를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여 작업하는 수용자를 선정할 수 있다. 학생들이 4번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3번 아니면 4번으로 해서 헷갈렸을 학생이 있는데, 우리는 법이 뭐예요? 18세 이상 65세 미만이지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이 사람이 없으면 작업이 안 들어가. 그럼 65세 이상에서 그 사람을 채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외 조항이 있다고 반드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출제가 됐던 지문이기 때문에 기출 지문이죠. 그러니까 기출 지문이 4번이 나왔기 때문에 헷갈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리고 문장 자체에 3번의 두 번째 줄에 인정하는 경우에도라고 되어 있죠. 경우에도.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뭐예요? 논리적 모순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 늘 나오는 문제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석방에 대한 설명에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12시간짜리가 있고요. 나머지 5시간짜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면, 가석방, 형 집행 면제, 그 다음에 뭡니까? 감형. 그 다음에 5시간은 뭐예요? 권한이 있는 사람. 네, 나오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세요. 거기 1번 지금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까지는 몇 시간? 12시간이죠. 권한의 사람 명령에 따른 석방은 여기 해당되지 않으니까 5시간입니다. 근데 여기 12시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답이 1번이 되겠죠. 끝. 됐습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서 12시간짜리랑 5시간 사이 구별하라고 했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 2개를 해서 12시간이면 5시간이니까 12시간만 외우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가석방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1번 소장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은 수용자에 대해서 그의 가석방 허가하는 것이 적절하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죠. 왜냐하면 보통 복역 기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신청하면 거의 통과가 되죠. 두 번째, 소장은 교정을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용자의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하면 신원, 범죄 경력 보호, 범죄 경력 보호. 그래서 사전조사 생략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신원에 관한 사항은 1개월, 범죄에 관한 사항은 2개월, 보호에 관한 사항은 뭐예요? 3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외 조항이 없어요. 답은 2번입니다. 사전조사 생략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식이고. 사전조사하기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합니다. 네. 소장은 가석방 적격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류처분의 수용자를 출석하게 해서 진술하게 하거나 담당 교도관의 출석. 왜 분류처분위원회냐면요. 성적을 매기기 때문이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소장은 가석방 적격 심사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나오는 거죠. 5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 1번, 3번, 4번 조문이 기출지문이기 때문에 2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자주 출제하지 않았던 지문이지만 답이 이제 쉽게 정리가 되죠. 14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기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은 무기형으로 집행받은 형기가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수용자도 직계비 속에 혼례가 있을 때는 5일 이내에 특별기를 허가할 수 있다. 특별기의 사유는 그렇죠. 예. 혼인과 뭐야? 비속의 혼인과 가족, 배우자의 직계연속의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일반 기유 요건이 안 돼도 특별 기유 요건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소장은 기유 중 탈선 방지 및 기유 목적 달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판단하면 기유자의 가족 또는 보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 서약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보호 서약서는요. 아까와 똑같아요. 반드시 들어가야 돼. 반드시. 필수예요.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전번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호서약서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신범보처럼 필수 조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쉽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자, 소장은 기유자가 신청할 경우 작업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어요. 조문, 기출지문이고 수용자는 수용대 2일 이상 기유를 허가할 경우에는 기유지를 관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의사를 통보한다. 요거. 당일 기유일 때만 통보하지 않죠. 예외 조항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도 기출지문하고 거의 응용지문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15번. 자, 우리가 범죄학교 A 코스의 사회학습 이론. 이제 사회학습 이론 그러면 안 되니까 차별적 강화 이론이죠. 쉽게 차별적 강화 이론이라고 하시면 돼요. 강화 이론. 그래서 이제 보상을 하면은 뭐야? 행위가 지속되고 처벌하면은 뭐야? 행위를 안 하는 거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차별적 접촉이란 개인이 법 준수나 법 위반에 대해서 우호 또는 비우호적인 규범적 정의에 노출되어 가는 과정으로 접촉의 경우는 우선성, 지속성, 빈도, 강도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니까 우선 빠를수록, 지속적일수록, 빈도가 많을수록, 그렇죠. 강도가 셀수록 다르다는 거. 그게 차별이라는 뜻이에요. 정의라는 건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갖다가 칭찬받는 행위냐, 칭찬받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정의는 특정 행위에서 사람들이 부여하는 의미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이
범죄의 비행 일탈들에서 어떠한 정의를 가지는가. 아, 이 행위를 하면 사람들한테 사랑받겠구나 하면 해야 될 행위가 되는 거고, 정의가 이건 하면 욕먹겠구나 하면 안 하게 되겠죠. 차별적 강화라는 범죄에 나타난 보상과 처벌의 경험이 이후에 범죄 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데, 보상은 범죄를 약화시킵니까? 아니죠. 보상을 통해서 계속 하는 거죠. 이익이 있으면. 처벌은 뭐예요? 약화시키겠죠. 혼나니까. 그게 이제 뭐예요? 우리 스키너 실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상식이죠. 이건 국어 문제죠. 답은 3번. 모방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한 후에 그걸 따라하는 거죠. 가족과 친구들 같은 원초 집단이 주로 모방의 대상이 되지만, 미디어를 통한 간접적 체험. 여기서 중요한 건 미디어를 통한 간접적 체험은 이 차별적 강화 이론은 글레이저의 차별적 동일화 이론을 포섭하기 때문에 연결되는 겁니다. 이거 강화 이론이 아니라 동일화 이론이다. 아니래요. 이 동일화 이론을 갖다가 강화 이론을 포섭하기 때문에 4번 찍으시면 안 돼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죠. 답은 3번입니다. 네. 이건 근데 3번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나머지 안 보셔도 풀 수 있죠. 16번. 우리나라의 가보개혁 이후 행정제도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답이 쉽죠. 1890년 가보개혁에서 형의 중 사형, 유형, 장형, 태형. 그래서 뭐라 했죠? 장형은 폐지됐다 그랬죠. 장형은 폐지가 됐다 그랬죠. 폐지. 장형은 폐지가 됐죠. 가보개혁 때. 간단하죠? 예,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외워놓으라고 했었던 거니까 17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이송 재수용, 수용자의 재별 처우 계획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참고로 16번은 기출문제에 있는 겁니다. 소장은 다른 교정시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용자의 개별 처우 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개별 처우 계획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 이건 출제가 된다고 얘기했던 문제죠. 기출문제에 나왔던 겁니다. 2번 주거지 이탈로 인한 소재불명이 명백한 형 집행정지 취소 사유로 인정되어 검사가 형 집행정지를 취소한 자가 재수용된 경우는 한 단계 낮은 등급을 부여할 수도 있어요.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소장은 가석방의 취소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기가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동일한 경비처벌을 부여해야 됩니까? 아니면 한 단계 낮춰야 돼요? 한 단계 낮춰야 되겠죠. 낮춰야 되죠. 그 다음에 동일한 거 하면 안 되죠. 붙여야 됩니다. 형 집행정지거나 가석방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을 했으니까 뭐예요? 새로 해야죠. 새로. 절도범이 강간범이 됐으니까 새로 해야 되죠. 새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래서 3번, 4번, 1번이 다 기출지문이잖아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것도 계속 출제가 됐던 거고 강조했던 부분이죠. 18번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 적견 내용을 청취 기록 녹음 녹화할 수 있는 내용의 사유가 아닌 것은.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교화하고 사회복귀, 안전과 질서, 그 다음에 뭐예요? 녹음 증거인멸이니까 증거가 돼야죠. 그러면은 교화, 사회복귀, 안전, 질서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증거인멸. 그럼 답은 3번이네요. 이건 맨날 외웠던 거죠. 그렇죠? 교사, 안질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녹음할 때는 뭐예요? 증거인멸할 때 녹음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단순 암기 문제고 기출문제에 나왔던 겁니다. 19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상 규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소거형이고 기출문제에 한번 나왔던 문제죠. 수용자의 관리, 교정교화 등의 사무에 관한 소장의 자문이라 이건 지방교정청에 설치하니까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소장이나 지방교정청에 있으니까 당연히 틀렸고요. 교정자문위는 10에서 12가 아니라 뭐야? 자문계를 열어놓는다 그랬죠. 열어놓는다. 자문계 열어놓는다 그랬죠. 10에서 15. 틀렸죠. 됐고. 3번. 교정자문위원회 회의는 여기 헷갈릴 수가 있는데 위원회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소장이 필요하다 할 때는 최소한 연 1회 이상. 연 1회. 1회. 2회가 아니라 1회. 최근에 들어온 내용이고. 4번 지금 볼게요. 자, 교정자문위는 재적인 과반수의 과반수인데요. 이건 외우실 필요가 없는 게 선생님하고 항상 얘기했죠. 잘 모르면 과반수의 과반수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만 외우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 2, 3번을 몰라도 과반수의 과반수 패턴만 외우시면 쉽게 정리할 수가 있죠. 답은 4번입니다. 과반수의 과반수 아닌 것만 우리가 외우고 있기 때문에. 20번 보겠습니다. 사이크스와 마차가 주장한 표류 원인으로서 중화기술에 대한 설명. 중화기술은 늘 출제가 되는데 자, 책임의 부정, 범죄의 자신이 통제에서 벗어나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자기 책임이 아니다. 뭐 술에 취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거죠. 가해의 부정,
범죄의 피해자가 잘못을 했고 피해를 당할 만했다. 그래서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해야. 가해의 부정이 아니라 가해의 부정은 뭐야? 빌린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피해가 나지 않았다는 건데 여기는 뭐예요? 가해자 분야에서 범죄 피해자가 잘못을 했고, 그러니까 피해자 부정이 되죠. 피해자 부정이죠. 피해자 잘못이다. 피해자가 조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잘 놔두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친일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피해자 부정이 되겠네. 피해자가 잘못을 했고라는 지문이 나와있죠. 피해자 잘못했고. 네. 비난자에 대한 비난은 주로 자신이 아니라 경찰이나 법조인, 교사 등. 충성심으로서는 뭐다? 자신의 법률에 가족들 친밀한 관계는 충성심, 즉 의리 또는 엄마와의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수술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이건 뭐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할 여지가 없고요. 쉽게 출제가 됐죠. 기출문제랑 거의 똑같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한 20문제 중에서 기출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한 18문항 정도 돼 있어요. 18문항. 2문항은 이제 기출문제랑 조금 떨어져 있는 문제지만 그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이제 법이 개정된 내용을 인용해서 낸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렵다라는 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매년 난이도가 다르니까 여러분들 항상 3에서 5개년치 정도, 3에서 5개년치 정도를 보시고 그 다음에 7급 시험 기준으로 아마 출제될 확률이 높다. 7급의 과목 수가 적으니까 난이도를 주는 것처럼. 그리고 25문제 정도를 출제할 경우에는 한 4에서 5문제 정도를 무조건 난이도를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문제인데 만약에 여기서 만점이 나와버리면은 나머지 문제에서 등수를 가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4에서 5문제는 킬러 문제를 낼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 7급도 약간 그렇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80점 정도 맞겠다. 그럼 그 정도면 이제 기출 위주로 하시고, 그 알파로 받겠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공부를 법령이나 이론들을 좀 하는 거고, 투트랙 전략으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좀 합격하신 분들은 또 이제 면접 준비 잘 하시고, 면접 자료나 이런 것들도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타깝게 이제 좀 떨어졌던 분들은 아직까지 결정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정본부가 교정청을 승격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영향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뽑는 인원을 함부로 예측했다가 또 학생들이 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올해보다는 좀 더 뽑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학생들 열심히 해서 객관화돼서 내가 뭐가 부족한가 생각하고 보완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항상 저한테 가장 힘든 부분은 불안이죠. 불안. 사람은 누굴 불안해요. 불안.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할지도 몰라요. 근데 불안한데요. 실제로 우리가 연구 결과에 하면 일어나는 일은 2%밖에 안 되고요. 일어나지 않는 일이 98%고 이 98%를 걱정한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될까요?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은 일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뭡니까?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 일어나는 일은 내가 다리가 잘렸어요. 그거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은 일은 어때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내가 불안의 반대는 뭡니까? 확신이에요, 확신. 그래서 나는 정말로 내가 가는 방향이 같다면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게 심리적으로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래도 삶 자체가 불안한데, 여러분 전쟁통인데요. 야, 너 폭탄 맞을지도 몰라 라고 하면은 늘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폭탄 맞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2%가 폭탄을 맞는다. 국민의 만약에 100명 중 2%가 폭탄을 맞는다 그러면 그게 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어요. 내 하루에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다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을 만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열심히 한다는 거는 여기서 지속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열심히 하고 몸살 나고 일주일 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하루에 한 3-4시간이 4-5시간 꾸준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상담이 필요하면 카페 메신저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